일부 언론에서는 전기차 이제 끝났다. 심지어는 뭐 어떤 언론은 토요타가 옳았다. 악의적인 보도라고 저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싸구려 말로 하면 백도는 없는 거예요. 전기차로의 시장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인 국면을 맞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라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접고 접어서 하나의 덩어리잖아요. 모델 S 때는 3kg 정도 들어갔어요. 전기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100m로 줄였어요. 사이버 트럭도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냐면 The best part is no part라고 그랬어요. 이 부품은 필요 없게 만드는 것. The best process is no process라고 그랬어요. 생산 프로세스를 줄여버리는 거. 테슬라가 25,000달러짜리 자동차를 만들면서 이것이 양산 체계로 들어갔을 때 2자리 숫자의 프라핏 마진을 여기서도 낼 수 있다라면 기적 같은 혁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관련해서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래 테슬라 전문가시잖아요. 네. 요새 테슬라와 관련해서 주가도 좀 많이 떨어졌고 뭐 전기차 시장 자체가 좀 축소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걱정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보다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좀 관심이 줄어도 되는 시기입니까? 그렇죠. 사실은 항상 하이 웨이브, 높은 파고가 칠 때가 있는 거고 또 낮은 파고가 칠 때가 있는데 지금 테슬라가 낮은 파고를 치면서 높은 파고를 준비하고 있는 시기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전기차 시장이 축소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뭐 한국에서는 KBS나 SBS도 보도를 했고 직접.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는 이제 최초로 보도한 거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하고 블룸버그가 이걸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보도를 했던 그 당시에 보도 내용이 뭐냐면 GM과 포드 중심으로 팔고 있는 이 딜러들이 전기차의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셔야 될 것들은 첫 번째 때 우리가 미시적으로 가장 본다라면 그건 쉽게 얘기해서 딜러들을 통해서 팔고 있는 GM과 포드가 자동차를 판매를 못하고 있고 모델도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GM과 포드가 지금 주춤하고 전 세계 시장에서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제일 못 팔고 있는 기업을 들으려면 GM하고 포드하고 폭스바겐이에요. 폭스바겐이 심지어는 모델이 많은데도 안 팔리고 있는 거고 좀 이런 양상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레가시 OEM들 이런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현대차 같은 경우 잘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못 팔고 있는 부분들, 뭐 아예 토요타는 팔지도 못하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면서 전기차 시장이 좀 축소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정확하게 보자라고 한다라면 내연 기관을 합쳐서 전체 자동차 시장의 냉각기가 좀 오고 있는 거다. 근데 그거를 전기차만 도도로 줘서 이렇게 보도하는 건 저는 악의적인 보도라고 저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전기차 시장이 그럼 마이너스 성장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플러스 성장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작년에도 막 30%씩 성장하고 특히 미국은 올해부터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특히 미국은 IRA법, 즉 인플레이션 축소법에 의해서 보조금들이 막 지금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건 정치적인 논쟁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보조금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보조금 효과가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았는데 그 높은 기대치만큼은 아니더라. 특히 이제 공화당 상원 의원들 같은 경우는 봐라. 이러한 보조금 정책 별로 효과 없으니 보조금 정책 철회하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 논쟁도 있다 보니 이런 보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거시경제적으로 볼 때 우선은 가장 크게는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할부금에 대한 이 부담이 증가했잖아요. 미국은 여러분 90%가 넘는 사람들이 할부금융을 합니다. 근데 할부금융의 이자율이 8%까지 올랐어요. 그럼 자동차 이자율이 올랐다는 거는 가격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프라이스 워라고 하는 가격 전쟁, 가격 인하 전쟁이 2023년을 관통을 한 거고 테슬라가 가격을 내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판매 가격 빼기 비용이니까 영업이익이 프로핏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구조. 그러니까 여기에 실망하는 거고 전기차 시장은 이제 안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보도라고 볼 수는 없고 정확한 분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거시경제 영향으로 해서 자동차 시장 전반이 침체를 되고 있지만 우선 미국만 보더라도 올해 한 보급률 한 8%에서 9%는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대단히 높은 성장률이고 중국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유럽은 이미 인플레이션뿐만이 아니라 경기 침체 현상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유럽에서의 전기차의 판매율이 떨어지고 있는 건 맞지만 이거는 작년 대비 성장률이 줄어든 거지 유럽도 마이너스는 아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벌써 보급률이 18%, 19%까지 지금 가고 있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 거고 여전히 큰 시장인 독일과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테슬라 모델 Y는 잘 팔리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중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빠른 속도로 수출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양보다 중국에 있는 브랜드가 유럽에 판매하는 양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식의 어떤 양상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지금 BYD가 테슬라를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을 정도로 테슬라만 지금 열심히 팔고 있는 것이 아니라 BYD도 잘 팔고 있고 중국의 나머지 전기차 기업들도 품질을 높이면서 브랜드 가치도 높이면서 디자인도 좋아요. 뭐 심지어 여담입니다만 사실 BYD라든지 이렇게 중국의 몇 개 기업들은 완전히 테슬라를 갖다가 카피했거든요. 자동차 외관도 카피했지만 내부에 있는 UI, UX도 거의 테슬라랑 똑같이 큰 모니터 하나 놔두고 그 모니터에 나오는 UI, UX도 거의 카피를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일종의 나쁘게 얘기하면 짝퉁인 거죠. 근데 짝퉁도 어느 정도 품질이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반응이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흔히 말해서 승자와 패자들이 특히 자동차 업체에서는 폭스바겐은 암울하고 토요타는 제가 보기에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GM하고 포드가 전기차로 전환 열심히 하겠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LG랑 하려고 하는 또는 뭐 SK랑 하려고 하는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는 걸 늦춘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쪽 시장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부품 수급 정책을 바꾸고 있는 거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의 시그널들이 혼돈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전기차 이제 끝났다. 뭐 심지어는 뭐 어떤 언론은 토요타가 옳았다 이런 식으로 전기차의 전환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기차로의 전환은 정해진 스케줄대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2030년부터 내연차 판매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올해 그 기간을 2035년으로 연기해줬어요. 유럽 같은 경우 2035년부터 내연차 판매가 금지됐는데 이 독일 업체들이 죽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들 내연차로 전 세계를 쓸어버렸었는데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갖고 있는 내연 기관을 없애려고 하니 가장 강점을 갖다가 없이 그냥 밑바닥부터 경쟁하려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대대적인 로비를 한 거고 그래서 이퓨얼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내연 기관에 쓰이는 연료를 이퓨얼로 바꾸면 친환경적인 화석 연료죠. 넌센스인데 포르쉐라든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내연기관을 더 가져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로비가 통했어요. 그래서 이걸 당분간 쓸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좀 수정을 해서 뭐 이러면서 내연기관차 계속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35년으로 데드라인을 유럽연합은 정해놨고 그리고 UK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아우디 같은 경우는 여러분 2030년부터는 자체 브랜드 스스로가 내연기관 생산하지 않습니다. 벤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볼보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내연기관의 신모델은 없습니다. 제규어도 마찬가지고 랜드로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기업들이 전기차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기아에서는 내연기관 신모델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기차 브랜드로 기아 자동차도 이제 전환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가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해놨잖아요. 그러면서 2027년, 2030년 이러면서 쿼타제로서 전기차 판매의 비율들을 높여내고 있거든요. 그걸 비롯해서 미국의 14개 주가, 그러니까 연방은 이제 정책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내년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모르게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바이든 정부에게 역행해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지금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할지라도 뉴욕타임즈도 분석하고 있지만 14개 주는 이미 자체 법으로 주법으로 이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워싱턴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뉴저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로의 전환을 이뤄내고 있고 심지어 여러분 태국도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에서 가져가고 있는 것 그리고 브랜드들도 전기차로의 이행 전략들을 가져가고 있는 것 그리고 사실은 더 보면은 도시예요. 파리랑 로마라든지 런던 이런 데서도 아예 2030년 이런 것을 전후해서는 내연차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는 이러한 도시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어떠한 지배 요소 그리고 여기에 수긍하고 있는 브랜드들의 완성차 업체들의 자기 어떤 전환 전략들 이런 부분들이 가는 거고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캘리포니아 법 통과할 때 하이브리드는 예외로 해줄 줄 알았어요.
하이브리드 판매는 허가해 줄지 않았는데 하이브리드 판매가 금지됐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 2035년부터. 그렇게 되니까 토요타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거죠. 하이브리드만 밀고 있는 거죠. 왜 밀겠어요? 하이브리드 가장 잘 만드는 업체인데 이거마저 버리게 되면은 토요타의 경쟁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1위 기업이 자신의 가장 큰 경쟁력인 하이브리드를 법적으로 너네 무효야 이제 하이브리드 필요 없어. 이걸 선언받는 순간 토요타는 이제는 전기차로 갑자기 전환을 해야 되는데 토요타가 가장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충돌했던 것이 2023년이다 보니 마치 전기차 시장이 안 된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충전소 보급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전 현상 되게 심해요. 한국은 충전소 보급이 제가 보기엔 전 세계에서 가장 느리고 자동차 보급률도 이제 5%를 넘어서고 있으면서 가장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국에서 체험하는 것과 미국에서 체험하는 것,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에서 느끼는 것, 그리고 유럽에서 느끼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에서 느끼는 것들, 중국에서 특히 느끼는 것들, 완전히 자동차 시장의 전환의 어떤 느낌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번에 했던 뭐 LA 모터쇼라든지 이런 도쿄 모터쇼라든지 보세요. 모터쇼는 지금 그냥 전기차 모델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BYD에 대한 관심이 폭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봐서 이미 화두는 전기차로의 전환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티핑 포인트. 티핑 포인트로 간다라면 우리가 그냥 싸구려 말로 하면은 백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도는 더 이상 없는 거기 때문에 전기차로의 시장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인 국면을 맞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행 전략 자체가 뭐 국가별로, 도시별로, 그다음에 자동차 메이커 브랜드별로 전부 다 원래 로드맵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뭐 거슬릴 수 있거나 뒤로 갈 수는 없는 거다. 당연히 그 길로 가고 있는 거고, 지금 잠깐 뭐 주춤하다라는 이런 보도들이 나오지만 그 주춤하다는 이야기도 따지고 보면은 이 딜러들이 파는 이 전기차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성장률이 살짝 줄어든 것 뿐이지 뒤로 간 건 아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딜러 같은 경우는 원래 테슬라나 이런 데는 이제 딜러 안 거치고 바로 그렇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테슬라 통계는 안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여러분 보세요. 올해 180만 대를 팝니다. 제가 보기엔 무난하게 팔 것 같거든요. 작년에 145만 대 정도에서 팔았었는데 훨씬 더 증가한 거예요. 약 50% 가까이 성장을 한 거거든요. 이 정도면 엄청난 성장이라고 보고요. BYD 2021년에 중국 판매량 13위였어요. 근데 2022년에 1위로 올라갑니다. 자동차 판매율. 그리고 지금 BYD 보세요. BYD가 7, 8, 9월, 10월 오면서 본격적으로 생산량을 극대화시키고 있고 중국에서 테슬라를 바짝 뒤쫓고 있고 유럽에서 판매량들을 늘리고 있고 동남아에서 판매량을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는 테슬라만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BYD, 뭐 테슬라 주주들은 BYD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시는데 저는 이제 테슬라가 더 압도적이라는 건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경쟁 구도는 되게 좋은 경쟁 구도라는 거예요. 좋은 경쟁 구도라는 거고, 근데 지금 주도하는 게 어딥니까? 기성 완성차 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성 완성차 업체는 저항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치적 압력을 넣는 거고 언론의 압력이어서 좀 가능하면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를 늦추고 싶은 거는 본질적인 그 기업의 숙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35년에 있는 거를 40년으로 만들고 싶고 40년을 50년으로 만들고 싶은 건 왜? 자신들은 내연기관에서는 압도적인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내연기관을 포기하라고 하니 이거를 어떻게든지 로비를 해서라도 늦추고 싶고 언론의 분위기를 바꿔서 늦추고 싶은 거고 요때다 싶어가지고 전기차 시장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는 또 기존 브랜드들에서 흘리는 거일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제 음모론 되는 거니까 뭐라 할 수 없지만 그러한 충분한 합리적 추론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점점점 늦춰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렇다 치더라도 좀 악재들이 좀 그래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도 올해에는 별로 안 만든다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네. 그런 걱정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이제 사이버 트럭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사실 3, 4분기 사실 많은 부분들이 한국에서는 그걸 언론에서 촘촘하게 보도를 안 해서 그러는데요. 3, 4분기 어닝콜 또는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질의응답 Q&A 시간에 다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일론 머스크가 3, 4분기 때 뭐라고 얘기냐면 10월 중순이었죠. 뭐라고 얘기냐면 사이버 트럭은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관상만 새로운 것이냐. 그러니까 즉 샤시 구조를 만드는 건 당연하게 도색도 하지 않고 도색이 되게 비싼 거니까 생산 공정에 있어서의 어떤 도색을 하지 않는 이러한 스테인리스로 했다라는 것 자체도 새롭지만 그 안에의 체계도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 개념인 거고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앞으로 만들어질 저가 자동차에도 그대로 쓰일 새로운 생산 플랫폼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48V 아키텍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60년에 자동차 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6V에서 12V로 아키텍처를 바꿉니다.
그러면 자동차 안에 내부에 흐르는 전류가 그러니까 12V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는 암페어에 맞는 이 전자장치들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방열판이라든지. 근데 전기줄도 마찬가지겠죠. 안에 연결하는. 그런데 이걸 48V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모든 부품이 하나도 예외 없이 전자 부품이 48V 아키텍처에 밖에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테슬라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테슬라의 흔히 말하는 티어 1, 티어 2 협력업체, 그러니까 협력업체에게 부품의 디자인부터 다시 하게 요청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체 설계율도 높을 뿐더러 흔히 말하는 수직 통합도 했죠. 하지만 당연하게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보시라든지 한국의 만도라든지 이런 협력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럼 협력업체 다 만들어서 48V로 아키텍처 다 바꾸는 것. 이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48V에 대한 테스트도 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또 4680 배터리인 거잖아요. 처음으로 4680 배터리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4680 배터리에 지난번에 3,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냐면 3분기 사이에 4680의 수율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680 배터리도 반도체처럼 수율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오류율이 있기 때문에 그 오류율을 배 이상 감소시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4680이 본격적인 양산의 준비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인데 스마트폰에도 부품을 크게 볼 때 한 60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부품은 또 한 50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50 곱하기 60, 이 정도의 부품을 갖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부품을 갖고 있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브레이크가 그냥 브레이크가 아니잖아요. 브레이크와 관련된 연관 부품들이 있는 거죠. 자, 이 연관 부품을 덩어리를 조정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들이 다 있어요. 특정 부품의 영역들을 가지고 하나의 큰 부품을 그리고 그거는 되게 많은 세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마이크로 컨트롤러들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들을 이거는 대부분 다 협력업체에서 만들어서 납품을 해요. 근데 테슬라는 이것을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래야 이 전체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이 부품에 대한 세부 조정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자,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61% 정도를 테슬라가 자체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이버 트럭에서는 80%가 넘습니다. 자, 그럼 80%대까지 만들었으니까 부품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그만큼 끌어올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가 자동차가 나오게 되는데 그 저가 자동차에서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100%가 테슬라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수급률들을 높여냈다라는 부분에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뭐로 연결하냐면 이더넷으로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컨트롤러 끼리를 이더넷으로 연결한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모델 S 때는 내부에 자동차에 그 정도 전기줄이 들어갑니다. 3km 정도 들어갔어요. 3km? 3km 길이 정도가 전기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자동차 안에. 근데 그거를 최근 모델 Y에서는 얼마로 줄였냐면 100m로 줄였어요. 그렇게 가능해요? 그거를 일종의 우리가 신경은 이더넷으로 연결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사이버 트럭도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부적인 혁신들을 이뤄내면서 그러면 조립 과정도 대단히 단순화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록을 갱신했잖아요. 10월 달에 상하이 공장에서는 30초 단위로 옆 단위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 라인에서 옆으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요거 조립을 마치고는 이쪽으로 오는데 이게 30초예요, 평균. 그냥 거의 나사 하나 쪼이든 시간으로 그냥 쭉쭉쭉 넘어가는. 그렇죠. 왜 이런 전선줄을 놓지도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기가 프레스도 있을 뿐더러 뭐 이러한 식으로 지금 생산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집니다. 이러한 생산성이 좋아진다는 건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대당 생산 비용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여러분들 테슬라 주가 전망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쓴 글이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테슬라의 대당 생산 비용이 하락해요. 하락하면은 프로핏 마진, 그러니까 이윤율이 증가해야 되는데 가격 하락폭이 더 컸던 거죠. 가격 하락이 더 컸고 하지만 테슬라의 가장 큰 역사적인 우리가 봐야 될 장점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생산 혁신을 이뤄내면서 대당 생산 평균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높다는 거고 이 부분을 계속 낮춰 나간다는 건 뭐냐면 언젠가 좀 이따가 뭐 말씀드릴 25,000달러짜리 저가형 자동차를 만들 때는 생산 비용이 더 낮아진다는 거예요. 25,000달러짜리 자동차를 만들면서도 우리가 봐야 될 펀더멘탈을 분석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왜 사람들이 지금 저가형 자동차를 안 만들겠습니까? 미국에서 저가형 자동차를 잘 판매 안 하려고 합니다. 왜? 마진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테슬라가 25,000달러짜리 자동차를 만들면서 이것이 양산 체계로 들어갔을 때 두 자리 숫자의 프로핏 마진을 여기서도 낼 수 있다라면 이게 테슬라의 목표예요. 엄청난 엔지니어링의 기적 같은 혁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늦어진 거죠. 이런 생산 혁신들을 같이 가져가다 보니 3년 정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정도 끌어낸 거잖아요. 거기에는 이 외관의 문제라든지 이 외관을 만들어낼 때 일일이 셀을 접는 과정들, 뭐 이러한 새로운 생산 기법들 일체형이잖아요. 한 덩어리로 외관을 만들어내다 보니 쉽게 얘기해서는 픽업 트럭은 흔히 말하는 H 프레임이라고 해서 밑에다가 큰 강철을 대고 그 강철을 또 이 사다리처럼 연결을 하고 그 위에 차체를 올리면서 이 강철이 힘을 받쳐줬던 건데 사이버 트럭은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접는 거죠. 이렇게 접어서 하나의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밑에 그 프레임이 없어요. H 프레임이 없습니다. 이 프레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픽업 트럭의 강력한 힘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은 한 덩어리의 샤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러한 부분의 어떠한 것도 대단히 뭐 혁신적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덩어리로 만들어내는 이 샤시를 그것도 대단히 생산 공정을 단순화시키면서 혁신하면서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접는 것도 정확하게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차마다 접는 게 좀 각도가 다르다든지 이게 초기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편지까지 쓰잖아요. 매일매일 0.1mm씩 오차를 줄여나가자.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이유들도 대단히 어려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마침내 이뤄내다 보니까 이런 과정인 거고요. 그리고 3, 4분기 때 어닝콜, 컨퍼런스 콜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앞으로 사이버 트럭은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프로핏 내기는 어렵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어느 자동차 회사든 신 모델을 만들면 프로핏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초반엔 다 그렇게 여러분 아이오닉 5, 뭐 아이오닉 6, 뭐 EV, 뭐 6 기아 아직 프로핏 못 내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의 전기차는 프로핏 못 냅니다. 즉 제니시스로 번 돈을 가지고 지금 전기차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로 프로핏을 내고 있는 것은 테슬라하고 비아디라든지 중국 기업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당연하게 포드라든지 뭐 GM 말할 것도 없어요. 전기차에서 프로핏 전혀 안 나고 있어요. 근데 이 프로핏을 냈다라는 것은 생산 공정에서 대당 생산 비용을 계속해서 절감시킬 수 있는 기술 혁신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사이버 트럭은 그러다 보니까 늦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에 테슬라가 나왔을 때도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가 들어갔었는데 그걸 되게 단순화시켰다. 근데 그게 그때만 해도 3kg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 다 이어지는 전선들이. 네. 그걸 지금 100m까지 줄였으면은 무게도 줄어들고. 그 와이어 하니스가 되게 길었던 거죠. 네, 네. 대단하네요, 진짜. 그 25,000달러도 말로 25,000원 들었을 때는 그냥 뭐 싼 건가 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뭐 3천만 원 정도네요. 조금 네네. 3천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거기 만약에 보조금이 아직 살아있어서 보조금을 받는다라면 그럼 아반떼보다 싼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도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연방정부에서 7,500달러. 그래서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더블을 받으니까 15,000달러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코롤라 아반떼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되는 거고, 또 하나 제가 아까 빠먹었는데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 보셔야 될 것들이 유의미한 것이 뭐냐면 중국은 올해부터 보조금을 없앴습니다. 물론 세금 혜택은 좀 있어요. 자동차세 혜택은 있는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자동차가 사면은 막 500만 원씩 주고 600만 원 주는 이런 보조금이 2023년부터 사라졌는데도 전기차가 이제는 일반화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봐야 될 하나의 부분이죠. 네. 근데 이게 혁신 이뤄낸 것까지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에서 충분히 못 찍어내면 또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런 생산량이 좀 못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게 점점 좀 미뤄지는 거 아니냐, 또 그런 걱정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지금 현재 사이버 트럭의 이제 연간 생산량을 한 12만 대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선주문은 200만 명이 있는데 뭐 그것이 실제 수요든 아닌 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연간 12만 대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던 것이 사이버 트럭은 램프업, 우리가 양산이라고 하죠. 양산이 사실 대단히 어렵다. 그러니까 대단히 큰 미라클 같은 도전이다. 거대한 챌린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양산 체계를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거고, 이 부분이 사실은 내년도에 전체 프로핏 레이트를 마진율을 떨어뜨리는, 대당 평균 비용이 빠르게 줄지 않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대당 평균 비용을 예를 들면 8,000달러로 줄여놨어요. 사이버 트럭이 이걸 올립니다. 다른 데서는 열심히 내리고 있어도 사이버 트럭이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평균 가격의 하락폭이 이 사이버 트럭 때문에 높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확실히 조금 약점이긴 하네요. 네네. 저가 모델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나오면 이제 양산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다 물었어요. 뭐냐고 물었으니까 저가 모델도 또 3년 걸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사이버트럭도 3년 걸렸잖아. 뭐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왜 그렇지 않냐면 사이버트럭에 들어갔던 자동차 부품의 어떤 48V 아키텍처 이거는 저가 모델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미 준비를 했어요. 25,000달러짜리는 우선 기가프레스를 특허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기가프레스의 제조 방식 중에 지금까지는 하나의 기가프레스가 찍어내면서 4개를 찍어냈어요. 하나는 앞에 프론트를 찍어내고 뒤에 레어를 찍어내고 양쪽을 찍어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가프레스를 십자 형태로 가로 세로로 합칩니다. 앞뒤로 다 찍고 옆으로 찍어요. 그래서 25,000달러는 한 덩어리로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특허를 내놓고 벌써 실험을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벌써 뭐냐면은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설계들이 이미 끝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덩어리를 한 번씩 찍어낼 거예요. 그러면 생산 공정이 그만큼 단축되겠죠. 그리고 여기 48V 아키텍처는 이미 실험이 끝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만 조금만 이제 더 하면은 100%까지만 끌어올리면은 끝나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테슬라가 이번에 2, 4분기 때 발표했던 마스터 플랜 3에서 발표했었죠. 언박시드 프로세스라고 해서 새로운 병렬 생산 방식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시퀀스하게 물건들을 만들었어요. 쭉 가면서 차량 도색하고 다시 문짝 뗐다가 조립하고 또 문짝 붙였다가 이런 시퀀스하게 갔는데 이 언박시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병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따로따로 해서 도색도 한 덩어리로 안 하고 각각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조립하다 보니까 여기 공간에 작은 부품이 있다 보니까 이 부품 주변을 4명이 둘러쌀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퀀스로 갈 때는 큰 덩어리를 4명이 둘러싸다 보니까 4명이 할 수 있는 양이 적었거든요. 근데 조그맣게 4개로 쪼갠 다음에 4명씩 둘러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4명이 일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거를 조립을 할 거 아니에요. 뭐 4배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사람이. 그리고 공간도 훨씬 더 적은 공간으로 큰 공간을 차지 않을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방식들을 세팅을 하기 위해서 요번에 브레이크를 했던 거거든요. 상하이 공장이나 베를린 공장이나 오스틴 공장들이. 그래서 3, 4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던 거죠. 생산량이 기본적으로 적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간중간 한 번씩 세팅을 바꿔나가고 있어요. 자동차만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라 생산 방식도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자면 또 이제 이렇게 또 가능한 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포드가 모델 T를 2008년에 만들 때 도입했던 게 뭐냐면 컨베이어 벨트예요. 이 컨베이어 벨트는 지금까지 모든 차량 생산 방식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것이 무인 차량 운반 시스템이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처럼 보이지만 다 끊겨 있어요. 끊겨 있고 밑에 있는 애들이 일종의 셀프 드라이빙 카처럼 저 공정 끝났으면 지가 움직여서 이리로 가는 거고 만약에 이 공정이 끝났으면은 이 옆으로 가서 못 끝나서 대기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한 대가 더 대기해주고 한 대가 대기해줬다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다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속도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죠.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장점이 뭐냐면 요번에 한번 세팅을 바꿔보자. 일주일 동안 이것도 프로그래밍 됐을 거 아니에요. 얘가 가는 속도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거를 세팅을 바꿔버리면 언박시드 프로세스, 아까 말했던 병렬 생산 방식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시퀀스하게도 만들 수 있지만 파라랄레가 병렬적으로 4개가 동시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얘네들이 움직이는 방향들을 설계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하느라고 상하이 공장이 브레이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하나의 라인이 컨베이어 벨트로 되어 있다면 이걸 어떻게 다 한 덩어리 되어 있는 걸 또 다시 병렬로 하는 컨베이어 벨트 4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4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인 운반 차량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컨피그레이션을 바꿔버림으로써 이런 세팅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테슬라는 생산 공정의 프로덕션 프로세스를 혁신하면 그때마다 얘네들이 무인 차량, 운반 차량들이 세팅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러한 혁신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공장 라인 뜯어내고 새로운 라인 깔지 않아도 새로운 차량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나타 만드는 라인에서는 절대 제네시스 못 만들어요. 아반떼 못 만들고요. 아반떼는 아반떼 라인이 있는 거고 소나타는 소나타의 라인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 3를 만드는 라인에서 컨피그레이션을 하면은 모델 S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피그레이션의 문제라는 거죠. 무인 운반 차량.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혁신 생산 방식인 언박시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병렬 생산 방식, 시퀀스가 아니라 이런 방식에도 컨피그레이션만 바꾸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처음에 테슬라를 만들 때부터 기존 내연기관이랑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예 새로운 방식을 써서 이 자동차를 생산해냈잖아요. 이 생산 공정에 있어서도 예전의 룰을 따르는 게 아니라 언제든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공장을 세팅을 해냈고 그걸 지금
중간중간 계속 바꾸면서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바꿔나가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 하청업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직접 만드는 수급률을 점점 올리면서 이걸 비용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거를 계속적으로 혁신을 하고 있다. 이게 신기한데 또 이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거는 있으나 네. 길게 봤을 때는 이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그렇죠. 낸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부품과 관련해서 the best part, 이 부품이죠, is no part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서 부품을 날려버리는 것. 이 부품은 필요 없게 만드는 것. 만약에 10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의 부품이. 그 정도를 9개로 줄여버리는 것. 8개로 중복되는 건 제거하고. 그 중복되는 기능을 정하고 기능을 통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품을 납품만 받는 게 아니라 같이 설계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설계를 같이 들어간다. 보쉬에서 납품 받더라도, 만도에서 납품을 받더라도 이 엔지니어들이 같이 부품 설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the best part is no part라는 부분.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the best process is no process라고 그랬어요. 생산 프로세스를 줄여버리는 거야. 이게 가장 훌륭한 프로세스라고 그랬고, 테슬라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방식이 바로 똑같이 the best part is no part, the best process is no process. 이 방식을 지금 정확하게 쫓아가고 있는 거죠.